어린 왕자. 내가 6살 때 대자연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어떤 짐승을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송두리째 삼킨다. 그리고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색연필을 가지고 생전 처음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무서워? 왜 모자가 무섭단 말이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2호는 이러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번에는 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아구렁이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등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나에게 충고해 주었다. 이것이 내가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린 이유이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하지 못한 데 실망해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이들로서는 기운 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매우 많은 교제를 했다. 어른들 틈에서 많이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영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나의 그림 1호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시험해 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른들은 모자로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까지 마음을 털어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그때 내 비행기의 엔진 어딘가가 부서져 버린 것이다.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복판에 떠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아침녘에 야릇한 꼬마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니까? 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마구 비비며 바라보았다.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꼬마 사내 아이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훨씬 뒤에 내가 그 꼬마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물론 나의 그림은 실물보다는 훨씬 멋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가 되길 포기했고 속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보아 구렁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꼬마 같은 구석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까스로 입을 열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꼬마는 아주 심각한 일이나 되는 듯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서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신비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중에 참으로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되긴 했으나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힘들여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등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말했다. 그 꼬마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꼬마를 위해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나는 그 어린 친구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어린 소녀는 아니야 싫어. 보아구렁이 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무엇이든 아주 작거든. 나에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꼬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니야, 그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하고 말했다. 다시 하나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관대한 모습으로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난 걸 보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는걸?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고장난 모터 분해를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끄적거려 놓고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건 양의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바로 그 안에 있어. 그러나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왜 그런 걸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적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야. 너에게 아주 조그만 양을 준 거니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어머나,
양이 잠을 자고 있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것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내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우연히 한 말을 통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우와, 그거 참 웃기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대단히 화가 났다. 나는 그가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랬던 것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그때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서광의 비침을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젖혀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진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는 마치 보물을 대하듯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살짝 내비친 비밀에 대해 내가 호기심으로 얼마나 몸이 가라앉겠는가 상상해보라.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말하는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딜 말하는 거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잘 됐어.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말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했다. 묶어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려서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약간 슬픈 표정으로 다시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는걸.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 별들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붙인다. 이를테면 소행성 325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 6125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그 소행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포착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훌륭한 증명을 해보였었다. 그러나 그는 터키 고유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든 것은 소행성 B612호의 명예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진 않니? 같은 말을 그들은 결코 하는 법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그의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런 숫자를 통해서야 그들은 그 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좋은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무섭고 양을 한 마리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이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가 살고 있던 별은 소행성 B612호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알아듣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 모양인 것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항상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와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가지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여기에 그를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옛날에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 이외에는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다.
물론 가능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애를 쓰겠다. 그러나 꼭 성공할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았다. 키도 조금씩 틀린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나는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약간은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어린 왕자와의 대화에서 그의 별과 그가 별에서 떠나온 것,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을 통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에 대한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대단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야. 아, 그럼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만큼이나 커다란 나무라는 것과 한때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 코끼리라는 말이 어린 왕자를 웃게 만들었다. 코끼리를 포개놓아야겠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조그만 나무지? 물론이지. 하지만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을 물어본다는 듯 나에게 아이참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푸느라고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그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런 해가 없는 매력적인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러나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두어야 한다. 그러나 나쁠 풀일 경우에는 눈에 띄이는 대로 뽑아버려야만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를 자칫 늦게 손을 대게 되면 어쩔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별 전체를 온통 휩싸버리고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다.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조심스럽게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가 어렸을 때는 장미와 너무도 비슷하니까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것을 꼭 집어넣어 줄 수 있게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들이 언젠가 여행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벼를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를 세 그루나 그냥 내버려 두었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나는 그 벼를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와 같은 말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분만은 나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그토록 애를 써서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이 그림을 그리느라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처럼 장엄한 그림이 없는가 하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슬픈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재미라고는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지.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알아차렸다. 그때 넌 이렇게 말했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 해지는 걸 보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려면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아주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것만 같아. 사실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는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너는 네가 원할 때마다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해지는 광경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조금 뒤 너는 덧붙여서 말했지. 아주 슬플 때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럼 네가 44번 본 날은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